네,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기 함께 시간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현재 재직하고 있고요. 동시에 제사의길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현은 교수의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막 시작했습니다. 우리 웅달 책방에 비하면 아주 이제 막 태어난 그러한 어린 아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또 가끔 찾아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방정부 부채가 한 34조 달러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GDP가 지난해 기준으로 한 25조 달러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GDP 대비로 보면 한 130%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원금을 나중에 갚아야 되는 부담도 있지만, 당장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것이 지금 국방비 지출보다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계속 연방 정부가 재무부가 이제 국채 발행하고 계속 또 자금 조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계속 돌아가기만 할 수만 있다면 이자 부담이 그것 때문에 미국 연방 정부가 셔다운 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조금씩 이 연방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당장은 거품을 키워가는 그러한, 어쩌면 경제를 마치 소프트 랜딩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도리어 이제 경제를 끌어내리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계속 부채를 더 발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이렇게 되니까 상관없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훅 이제 주저앉으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 역사적 상황에서 보면 사실 연방정부, 국가 부채, 정부 부채가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게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차라리 중남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부채가 이제 주로 외채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빌려왔고, 또 그 국가 자체가 이제 굉장히 허약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빌려온 그러한 자금이 이제 미국 달러화가 갑자기 가치가 높아지면, 또 금리가 높아지면 외국에 갚아야 되는 부담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외채 위기. 그래서 80년대에 그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IMF 위기를 겪고, 그래서 IMF로부터 많은 구제 금융을 받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선진국은 그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더군다나 그 정부 부채가 GDP 대비로 350% 정도 되니까 미국보다도 많아도 2배 이상 많은 수준인데, 그것 때문에 일본 정부가 쓰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차라리 보통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부채를 보면 한 나라의 부채는 정부가 지는 부채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는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가 지는 부채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해요. 우리나라보다도 상당히 양호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두 개 다 100% 훌쩍 넘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리어 이제 부채하면 걱정이 되는 나라지, 미국이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 넘었다, 그래서 그거 위험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계속 지금 소위 금리를 계속 높였잖아요. 연준이,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높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이제 하나의 어떤 전쟁을 현재 벌이고 있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도리어 계속 연방정부가 계속 재정지출을 늘리고, 지난해만 해도 재정 적자가 1.7조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중에 돈이 더 풀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중앙은행은 계속 금리를 높이고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유동성을 풀고 있으니까 이게 물가를 잡지 못하는 또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당장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부가 아니면 국가가 갑자기 이것 때문에 위기로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말씀드린 거와 이제 연관이 있는 건데, 일단 연준은 금리를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당시 0.25%였는데, 상단이요. 보통 0.25% 정도를 밴드를 주고 갖고 있는데, 0.25%였던 걸 갖다가 이제 계속 올리기 시작해서 지난해 7월까지 5.5%까지 정말 빠른 속도로 올렸거든요. 이렇게 올리면서 동시에 또 뭘 했냐면,
양적 완화했던 걸 갖다가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해서 미국 연준이 코로나 상황에서 소위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재무부가 발행한 그 국채를 주로 장기 국채 위주로 이거 매입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또 유동성을 또 시중에 많이 풀었거든요. 또 동시에 MBS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채권을 또 시중은행으로부터 많이 또 사들였어요. 그걸 한 2대 1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들인 것이 사상 초유의 엄청난 규모였어요. 그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한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이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그런 채권 총액이 한 4조 달러 좀 남짓이었는데 이게 무려 9조 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5조 달러만큼 그러니까 2배로 뻥튀기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풀었는데 그걸 갖다 양적 긴축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줄여 나가고 있는데 그게 아직 충분히 줄여지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총통화 자체가 보면 장기 어떤 추이에서 보면 상단에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인데 더군다나 이 재무부가 이제 계속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서 그래서 그 발행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당연히 당장 경제가 어려운데 특히 어려운 서민들 살리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한 것도 일부 풀어주기도 하고 요즘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위 얘기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보조금도 주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을 계속 쓰면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나가 있으니까 금리를 높였어도 충분하게 이게 물가를 잡을 정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정도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지난해 9월부터 제가 좀 떨어지는 듯 하더니 이게 다시 올해 초에 다시 이게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가장 최근 우리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보면 가장 최근 게 이제 지난 3월 기준인데 3월달에 우리 CPI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3.5% 전년 3월 대비 그 정도 올랐고요. 이걸 갖다가 소위 코어 CPI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 가격 그리고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그러한 근원 물가 지수로 얘기하면 이게 무려 3.8%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통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2% 정도인데 그거보다도 높아도 훨씬 높고 더군다나 얘가 내려오다 다시 올라가 버리니까 이런 상태는 지금 연준이 기대한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금리를 지금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해 말에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수표를 띄워가지고 마치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되는 거죠. 금리를 본격적으로 많이 내릴 것처럼 해가지고 보통 시장에서는 한 6번 정도 낮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낮출 거다. 그럼 내가 볼 때는 지금 아직 물가 잡히지도 않고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더군다나 또 아직도 행정부에서는 행정부대로 계속 돈을 풀고 있는데 이게 물가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더구나 대외적으로도 보면 지금 전쟁도 계속 두 군데서 벌리고 있고 이런데 이게 잡히지 않을 건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안 될 거다 계속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최근에 이제 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올해 들어서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에서도 이건 아니네 해가지고 6월 달쯤 되면 시작해서 한 3번 정도 낮출 거다 그러는데 이걸 이제 다시 또 CPI 발표가 나니까 이 3번이 아니라 이게 2번이 되는 거 아니야? 1번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6월이 아니라 7월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레리 서머스 예전 재무장관 하셨던 분이고요. 이분이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정말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실제 경제 정책을 실제 담당한 분으로서 정말 제일 현재 경제 상황을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일찍부터 제가 그분만큼 제가 유명하거나 대단한 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봐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미국 연준 의장이라는 분이 저렇게 공수표를 띄우고 그러면서 계속 거품을 계속 키워나가지 더군다나 시장은 시장대로 계속 이걸 전망이 아니라 계속 희망 섞인 고문을 희망을 하는 거예요. 희망. 그러니까 전망과 희망은 다른 거죠. 자기들 바라는 계속 금리를 계속 낮춰가지고 주가가 뜨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데 계속 시장 참가자들에게 그렇게 유도를 해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미국 대선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선이 11월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당연히 어떻게든 돈을 풀어가지고 학자금 대출한 것도 일부 다시 또 이걸 갖다가 다시 또 감면해주겠다는 얘기도 뭐 최근에 또 나왔는데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지금도 다시 또 뭐 반도체 칩스 관련해서 뭐 이런 법을 뭐 이미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조금을 많이 주기로 했는데 이것 말고도 추가로 더 주겠다는 얘기도 이미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행정부에 돈을 풀려고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제롬 파월 의장은 의장대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려고 자꾸 어떻게든 낮춰주려고 직접 낮추지는 못해도 시장 참가자들한테 그렇게 계속 어떤 희망 섞인 그러한 전망을 갖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는 데 도움을 주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제가 볼 때는 임기를 보장을 하긴 하는데 보장하지 않도록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 협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저는 본인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 뭐 소프트 랜딩 한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정말 초유의 상황이 지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우리 0.25에서 5.5%까지 올린 상태고, 지난 7월부터 시작하니까 벌써 지금 반년이 아니라 거의 9개월이 지났는데, 뭐 전혀 뭐 이거 경기 충격도 없고 물가는 수수히 잡히는 거 아니었어?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다 최근에 와가지고 뭐 더 이제 막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고 그게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뭐 우리 2020년 11월인가 12월에 챗GPT가 이제 나오면서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이게 우리 실생활에 이제 진짜네 이게 그야말로 이게 거의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이 이제 쓰여질 수 있고 이것이 우리 경제의 어떤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막 엄청나게 뜨고 인공지능 하니까 이게 또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네. 특히 반도체가 뭐 일반적인 뭐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AI 반도체 특별히 뭐 그러한 뭐 CPU가 아닌 GPU 중심의 그런 소위 그 AI 반도체가 엄청나게 앞에 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개발하는 그러한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뭐 그러한 어떤 엔비디아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이고요. 이런 기업들로 엄청난 투자금이 막 몰리잖아요. 그래서 주식 가격이 많이 지금 막 어쩌면 버블 상태까지도 염려할 정도로 지금 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의 이현우 교수의 경제 포럼에서는 제가 3번에 걸쳐서 현재의 미국 경제의 주가 상황이 그냥 앞으로 계속 가거나 아니면 소프트 랜딩 할 거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다양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이것이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버블 꺼질 때 상황, 그 직전 상황이나 1929년 세계 대공황 이 막 10월에 막 이제 터졌는데 그 직전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니까 당장 뭐 내일 꺼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것을 유익 있게 우리 투자자라면 대비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소프트 랜딩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든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경제학 이론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 동안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우리 역사적 경험에서도 보면 기준금리를 높일 때 소프트 랜딩 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 정도 있었어요. 94년도에 한번 올릴 때 그렇게 있었는데요. 그때는 지금 금리를 많이 올리지도 않았고 근데 어디가 터졌느냐 하면 다른 나라, 이머징 국가들이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그게 바로 1997년 외환위기 터졌잖아요. 몇 년 있다가.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좀 전에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건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막 높아질 때 이게 미국 경제에도 이게 소프트 랜딩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 해도 이게 신흥국에게 결국은 이게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미국 경제가 더군다나 금리가 높아서도 신흥국에게 계속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계속 고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제 이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고금리가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계속 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투자를 계속 증가시키기 굉장히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투자는 전체 GDP에서 투자가 한 31% 차지하는데 그중에 절반이 무려 부동산 투자다.
건설 투자인데 특히 건설 투자가 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게 계속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 많이 뭐 브릿지 론부터 해서 부동산 PF가 계속 지금 막 터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총선까지 어떻게든 이게 밀어놨는데 이게 계속 터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내관이 이제 결국은 우리 부동산 부분이고 특히 이제 그 내관 중에 내관이 이제 PF고 그 중에서 또 이제 금융기관에 연관된 것이 이제 제2금융권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러면서 이게 크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일부 이제 미국 주식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인버스 사야 돼? 아니, 인버스도 아니고 곧버스 사야 돼? 뭐 이런 이런 분들도 계신데 또 실제 그래서 뭐 그렇게 미리부터 그렇게 했다. 그때 내 지금 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투자자인데 저는 뭐 인버스, 곧버스는 절대 안 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얘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해보면 이거 오래 갖고 있을수록 얘는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치 어디 정석 카지노에 가가지고 계속 투자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결국은 자기가 결국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더군다나 이거는 바로 직전에 터지기 직전에 뭐 하면 또 괜찮아요. 그건 저도 예측을 못하는 거고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인버스, 곧버스 이런 거 소위 이거 숏을 치면 안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그래도 저는 우리가 항상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변화하고 미래를 나름대로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높여간다든가 뭐 그거 말고 대체 자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비중을 높여가. 그래서 최근에 많이 금값도 올라가고 뭐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크립토 커런시 자산, 크립토 자산도 많이 이렇게 가격이 뭐 올라가고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미리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거죠. 그렇게 정도 하는 건 좋은데 내일 당장 꺼질 거야. 그러니까 뭐 완전히 나는 다 팔아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숏을 칠 거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저는 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약간 일부는 현금화하고 일부는 그렇게 대체 자산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좋지 않을까.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채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뭐 채권을 하면 저는 미국 채권 정도는 약간 갖고 있긴 한데요.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이제 낮출 거잖아요. 낮추면은 결국 이제 채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국채는 뭐 좀 갖고 있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뭐 엄청난 리스크 테이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뭐 엄청나게 가지면서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장기 투자를 저도 하고 그렇게 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의 뭐 주식이든 채권을 그렇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머징 국가 상황은 특히 뭐 이건 뭐 국내 상황도 제가 잘 모르겠고 외부적 충격에 너무 민감한데 거기에 내 돈을 갖다 집어넣고 내가 마음이 편하게 내가 잘 수 있을까? 전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도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투자는 좀 장기적으로 긴 호흡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2월 달은 1%가 약간 그러니까 올해 보면 1월이 0.3%였고요. 2월이 1%로 약간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이게 0.1%로 다시 또 거의 이거 디플레이션은 뭐 0% 미치라고 하는데 일본이 뭐 1990년 닷컴 버블 1990년 그 버블이 꺼진 뒤로 거의 디플레이션 뭐 장기 불황 뭐 잃어버린 3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가끔 마이너스로 갔지 뭐 사실 0%에서 약간 상단하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0.1%면 이게 디플레이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난해가 뭐 연평균으로 0.1%인가 이렇게 이제 플러스 살짝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지난해 중반부터 시작해서 이게 마이너스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CPI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연평균으로 따지니까 약간 플러스로 나타났는데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로 이미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띄우려고 이제 중국 정부는 뭐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뭐 금리도 뭐 최근 뭐 낮췄고 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고도 하고 뭐 최근에 와가지고는 중국판 양적 완화도 하겠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 그거를 인민은행이 이제 사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뭐 그거 하면 좋겠다고 제가 사실은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경제학자라면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뭐 최근에 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단 첫 번째는 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CPI가 살지 않는 이유는 일단 우리 GDP 속을 보면 그 GDP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소비예요, 소비. 소비 지출이 제일 많고요. 미국 같으면 그게 한 GDP 대비 한 68% 되고 우리나라는 한 48%, 중국은 한 38% 정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한 40% 가까이 되는데 그 다음 많이 차지하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이제 특별히 많은 나라이긴 해요. 중국이.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소비 투자고 그 다음에 순수출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지출이 있는데 정부 지출 뭐 조금씩 늘린다고 하니까 뭐 못 늘린다고 치고 그거에서 이제 경기를 이제 어떻게 살리려고 해서 이제 GDP 경제 성장률도 높이려고 하고 그게 이제 물가하고 연관이 되니까 이제 물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지금 막 꺼낸 얘기인데 이게 한번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소비를 보면 소비는 우리 그 코로나 상황이 딱 되면서 그야말로 완전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그 뭐 북경 상해 같은 경우 특히 뭐 2022년 말까지 완전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그 아파트 한 동에서 뭐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뭐 그 한 동뿐만 아니라 전체를 단지를 갖다 다 이렇게 봉쇄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지난해 12월에 제가 중국 북경 출장 갔을 때 들었는데 뭐 이렇게 돼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패닉이 돼 버려가지고 도대체 소비를 당시에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초에 이제 그 완전 봉쇄를 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사람들이 나와서 소비를 할 줄 알았는데 뭐 어떻게 소비를 해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하나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제는 경제활동에 돈이 좀 생기면 도리어 그거 가지고 더 저축을 하고 그거 가지고 더 금 사고 그거 가지고 이거 해외 돈 빼들여야지 홍콩으로 돈 빼돌리고 하다못해 사람까지 지금 뭐 미국으로도 지금 뭐 그 탈출하고 이런 상황인데 소비가 살아나지 못한다. 소비가 일부 뭐 살아난다. 중국 통계는 이렇게 나오는데 전 중국 통계를 그렇게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과연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투자도 생각해 보면 그게 부동산 투자 아까 제가 한국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건설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국도. 근데 건설 부문이 죽고 있는데 이게 살아나지 않고서 올해도 계속 지금 이게 마이너스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건설 투자가 죽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과연 경기를 살릴 수 있을까? 근데 일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과 중국과 패권 경쟁도 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실 미래 먹거리,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산업을, 디지털 사회를 막 견인하는 우리 얘기하는 뭐 지금 뭐 반도체도 지금 뭐 죽기 살기로 지금 해보겠다고 하는 거고 그거 말고 뭐 여러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자율자동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 이런 쪽에 지금 엄청난 그러한 투자 재원을 지금 막 쏟아 부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살리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군다나 외부적으로 뭐 미국이 뭐 그걸 엄청나게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일단 중국 경제가 올해 목표가 5%인데 5%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이렇게 막 그러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막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나타난다면 그거는 좀 약간 억지로 만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5.1% 성장했다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디플레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론적으로 경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역사적 경험에서도 봤을 때 5.1% 경제 성장하는 나라가 디플레이션 하는 나라가 없어요. 0% 물가 상승률 하는 나라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0%보다 더 높거나 아니면 GDP 성장률이 5%가 아니라 한 2%, 3%였거나 그럼 어떤 게 거짓말이겠어요? 당연히 GDP 성장률일 거다. 그러니까 올해도 5% 성장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그 정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건 뭐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버렸다 뭐 그런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부동산 경기를 띄워가지고 경제를 살리지 않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따가 뭐 우리나라 경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사실 비슷한 면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우리 중국 얘기하는 거는 중국 걱정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나라에 너무 영향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너무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더 상황이 나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이렇게 막 그 한동안 막 굉장히 그래도 고도성장한 중요한 이유가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쩌면 중국이 전 세계 경제를 막 견인하는 그러한 역할까지 했는데 중요한 이유가 콘크리트로 지은 중국 경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부동산 경기를 띄우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위 얘기하는 공동 부유론을 주창하는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회 안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 뭐 일부에서는 뭐 집을 막 여러 채 갖고 있는데 더군다나 집값이 엄청나게 2배, 3배. 우리나라도 2~3배 뛰었는데 거기도 2~3배 뛰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중반까지 막 떴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이게 사회 양극화를 너무 심화시킨다. 그래서 그때 잡은 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테크 기업들 그리고 얘기하는 소위 이 부동산 기업들 이거 해서 그쪽으로 들어간 자금줄을 차단하는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세계의 뚜리 레드라인 정책해가지고 뭐 그쪽으로 들어간 자금을 뭐 이러이러한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못 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건설 회사들이 뭐 소위 부도 위기까지 가게 되고 더구나 수요도 없는 상태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살리지 않고 그 투자 재원을 이 소위 얘기하는 좀 전에 얘기한 소위 첨단 산업 이런 쪽에 앞으로 미래 먹거리 더군다나 미국과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든 적어도 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힘을 키우는 그러한 쪽에 돈을 쏟겠다 하는 그런 차원.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 띄우려 하는 정책을 쓰지 않을 거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정말 배워야 된다. 좀 힘들더라도 부동산 거품 꺼지는 게 맞고요. 꺼져가지고 그게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도 좋고요. 뿐만 아니라 글로 들어가는 재원을 미래 먹거리 설비 투자, 미래 먹거리 R&D 투자로 가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전 중국의 어떤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 정부를 저는 지지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도 못한다. 통계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정책 방향은 참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나라도 보면 전체 GDP에서 이제 그 투자가 차지하는 게 31%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이제 건설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건설 투자가 미국 같은 데 비하면 거기 전체 투자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자꾸 빚을 내서 그 집을 사고 그러니까 거기에 마치 영합해가지고 또 이 건설회사들은 또 고분양하면 높은 가격으로 막 분양해도 막 잘 팔려나가니까 그쪽으로 투자 재원이 자꾸 몰려가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또 양극화까지 불러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 같은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 그 주택 가격이 최소한 2배 많이 올랐는데 3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더군다나 이제 금리를 막 올려버리니까 그게 이제 거의 꼭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질 수밖에 없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제 지난번 정부 때 이제 너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건 아니야 해가지고 사실 정권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측면이 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현 정권에서도 보니까 아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네 하니까 이게 근데 보니까 건설 투자를 너무 또 위축시키네 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전체적인 경제를 다 위축시키고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이러니까 지난해에 어떻게 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서 무려 40조 원을 풀었고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무려 30년 만기 아니라 50년 만기 대출도 해줘 이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 버렸고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창구 지도한다고 해가지고 직접 소위 은행들 찾아가가지고 대출금리 낮춰라. 이런 정책을 막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계대출이 더 늘어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대출이 105%까지 막 올라간 적이 있어요. 최근에 뭐 100% 근처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명목 GDP가 좀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인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계대출이 너무 높아도 많이 높다. 그렇게 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결국은 외부적인 충격이 있게 되면
그게 이제 금리가 너무 계속 높은 상태에 계속 돼가지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터지는 것도 있고, 미국에서 뭐 버블이 꺼져가지고 한번 외부 충격이 크게 오면 그게 한번 또 우리나라에 큰 충격이 와가지고 그게 결국은 이 부동산 부문의 어떤 그런 뇌관을 건드려가지고 크게 터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거품을, 이 버블을 서서히 꺼트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빨리 꺼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 꺼트리는 쪽으로 가는 방향은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갖다가 억지로 현재 가격을 계속 유지시켜버리면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절대 계속 늘어나고,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게 지탱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소비를 위축시키게 되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활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이게 너무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집을 사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 집값을 계속 부양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렇게 부양시키려면 결국 계속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 젊은이들에게 계속 폭탄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정말 여기에서 정말 멈춰줘야 된다. 주택가격이 떨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해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 그래야지만, 대다수가 다 뭐예요? 집이 없고 집을 사가지고 내가 결혼하고 아이도 갖고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기성 우리 세대 있잖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라고 하는 게, 집들 계속 집값이 올라간 게 좋아요? 아니죠. 대부분은 우리가 보통 주택 보급률이 뭐 이제 100% 정도 되고 서울은 약간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미 다 꼭지까지 와 있고요. 그 집도 사실 일부만 정말 좋은 고급 고가 주택이고 나머지 연립주택이고 정말 조그만 집들에서 사는 1인 가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분들은 어때요?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은데 집값은 뭐 계속 올라가 있는데, 그분들이 뭐 집값이 올라간다고 행복해요? 내 집값이 올라가서 행복해요? 내가 연립주택인데? 아니면 정말 조그만 어쩌면 그러한 뭐 어디 뭐 그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그 집값 오른다고 해서 그 다른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갔는데 그분들이 뭘 행복하겠어요? 솔직히 집값 올라가서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일부예요, 일부.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집값 부양하는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맡기자는 거예요. 정부가, 현 정부 그렇잖아요. 뭐 시장 친화적인 정부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제 하는 정책은 정반대의 정책을 써왔거든요. 시장에 내버려 두면 우리나라가 이미 인구 고령화가 돼도 너무 많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올해 한 19%, 지금 20%, 내년에 20%를 넘을 거고, 그러면 초고령 사회고요. 이런 상태가 이제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이고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도시국가인 뭐 싱가포르나 홍콩보다도 낮고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 인구 고령, 이게 바로 인구 고령화를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이고,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결국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인구 총수는 또 줄어들어요. 거기에다가 이런 집을 수요하고 더구나 더 큰 집, 더 좋은 집을 수요하는 젊은 인구,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 그 젊은 인구의 비중은 계속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총수도 줄어들어요. 근데 어떻게 집값이 상승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집값이 또 하나 인구 문제는 그래서 집값을 계속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소득도 인구 고령화 맞물려서 잠재 성장률이 지금 뭐 한국은행 추계로 의하면 1930년대 중반이 되면 0% 쪽으로 수렴할 거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 0%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집값이 뜨겠어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 유동성이라도 풍부하게 풀리고 뭐 거의 0% 금리로 가면 되는데 0% 금리로 가지 않을 거다. 제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미국 경제, 뭐 미국 CPI도 지금 금리가 너무 CPI 수준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너무 높은 수준인데 우리나라도 계속 높은 수준이고 겨우 미국의 그 어떤 통화 정책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우리나라 잘못하면 그게 외환 보이고 유출로 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 고령화되고 거기에다가 그 젊은 인구 더더욱 줄어들고, 근데 어떻게 주택 수요가 늘어날 거냐는 문제고, 더군다나
이 소득도 계속 늘어나지 않고 가계소득은 이미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어떻게 이게 주택 수요가 늘어날 거냐는 거고 유동성도 풍부하게 풀리지 않을 거다. 옛날처럼 값도 유동성 금리도 낮추지 않을 건데 어떻게 주택 가격 수요가 늘어날 거냐. 그걸 늘어나게 하려면 결국은 계속 특례 보금자리론이 무슨 그 출산 장려금이라고 하는 무슨 뭐 출산 특례 대출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해서 자꾸 돈을 빌려서 이거 너 집 사라 이렇게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런 폭탄 돌리기 정책밖에 없는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공급 측면에서도 보면 무슨 새로운 주택 분양, 아파트 분양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주택 경기가 나쁘니까 사람이 소위 얘기하는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집을 분양을 안 하는 거지. 그게 공급이 줄어드니까 앞으로 집값이 내년, 후년 이거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주택 공급은요, 새 집뿐만 아니라 헌집, 그러니까 구주택 있잖아요. 구아파트, 구축 아파트. 이거 공급이 더 중요한 공급이에요. 그건 공급 얘기 안 하고 이 부동산 가격 띄우고 싶어 하는 그 많은 전문가라는 분들, 많은 또 이거 소위 얘기하는 그 경제 신문지, 경제 일간지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서울만 해도요. 지금 현재 그 매물로 나와 있는 게 8만 채가 넘어요. 8만 호가. 이거는 정말 이 통계 잡은 이후 제일 높은 수치인데 앞으로 더 높아지면 이게 낮아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도 이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질 거고 공급은 공급대로 구축 아파트 공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겠냐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고 정부가 간섭을 더군다나 계속 할 수도 없을 거다. 또 어떻게 올라가죠? 올라갈 수 있어요? 한번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정한 수준을 제가 감히 말씀은 드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17년 이제 막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그 당시에는 적어도 버블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주택가격이 버블이다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그때부터 서울 기준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남 정도 하면. 그러다 최근에 약간 떨어진 데서 한 10%, 10%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거 떨어졌다고 경제지에서는 엄청 떨어져서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동안 오른 거 3배 올랐는데 그 올라갈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거 때문에 큰일 났다고 그러고 그게 왜 큰일 나요, 그게. 전문가라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택가격이 올라갈 때는 주택시장이 좋다고 그러고 떨어지면 주택시장이 너무 나쁘다. 왜 나빠요? 그게 대다수한테 좋은 거죠. 주식 가격은 올라갈 때 그게 나쁜 거고 좋은 거고 떨어지면 나쁜 거지만 주택 가격은 아니에요. 그건 대다수가 사는 사람들의 공간에 관련된 건데 주택 가격이 언제까지 계속 높여가지고 집 있는 사람들 그것도 아주 좋은 주택 그것도 다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계속 그냥 돈 벌어주는 그러한 정책을 쓸 거고 그러한 언론 그런 계속 그렇게 주도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의 기준에 보면 그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 성장도 일부 있었으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때 3배 올랐다면 한 절반으로 정도 떨어진 데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경제학자로 생각하면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니면 우리 경제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볼 때, 아니면 금리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 당위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 그리고 대다수 서민, 그리고 중산층을 생각할 때 한 그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이 적정 가격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떨어지는 게 급격하게 떨어지느냐, 점진적으로 떨어지느냐는 문제인데, 어떤 분은 L자형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냥 계속 여기서 횡보할 거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미끄럼 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미끄럼 타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그러니까 고령 인구 비중은 이렇게 늘어나고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금리는 이 높은 상단에서 계속 유지를 할 거고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는 듯 하든 만 듯 할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억지로 부양했던 정부의 부동산 어떤 그 부양 정책은 더 이상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써도 안 되고. 이번에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국민의 심판을. 근데 어떻게 계속 쓰겠어요? 계속 쓰면 제가 쫓아가서라도 데모하고 싶어요. 정말 그건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계속 그냥 하향 안정화 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갑자기 푹 꺼지는 것보다는 저는 하향 안정화,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되도록 정부가 간섭하지 말아야 되지. 이거 계속 부양하려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 푹 꺼진다. 도리어 더 상황을
나쁘게 만든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몇 년도까지 떨어졌다 그 다음에는 이게 오를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든 그 어떤 경제 전문가든 저는 정말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이런 일을 담당하신 정책 담당하시는 분이 그 누구하고도 정말 토론할 정말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는 뭐 2022년 이제 중반까지 그때까지 계속 올랐으니까 계속 가격이 오른 거예요. 중간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뭐 약간 안정화됐다가 이게 뭐 다시 또 오르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게 저는 그러한 상황 계속 오르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이런 상황보다는 이게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저라면 거기에 돈을 많이 넣어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체 자산에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 가계 자산의 한 70% 이상, 한 75%가 전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많아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뭐 선진국 기준으로 하면 뭐 일본은 뭐 차치하고라도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데 봐도 한 30% 남짓이에요. 나머지는 다른 데 뭐 금융기관 아니면 주식시장 이런 데에 가서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저 같으면 돈을 다변화하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주식 가격이 저평가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돈이 다 어디가 있어요? 부동산에 가 있었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도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이 자연스럽게 저 같으면 주식으로 좀 옮겨 담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다만 옮겨 담는데 그러면 얼마나 옮겨 담냐? 지금 당장 집 팔아야 돼? 저는 뭐 그거는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제가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적어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라면 정리를 할 것 같고요. 너무 큰 집에 더군다나 막 그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산 사람이라면 그걸 줄이는 차원에서 그거를 갖다가 빨리 정리하고 내가 감당할 정도로 적은 대로 좀 옮겨갈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하고 일부는 현금을 갖고 있다가 뭐 그걸 다른 투자 자산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려면 돈 빌려가지고 미래에 뭐 가치에 이 주택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그걸 바라면서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내가 편하게 살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데서 내가 편하게 살면서 내가 인생을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분들은 뭐 계속 갖고 계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나 부산 같은 경우 뭐 0.6명대, 뭐 7명대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 이제 0.72명이었고 이제 올해는 그게 0.6명대로 이제 다시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낮아도 너무 낮고 이렇게 하면 인구 소멸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인구 소멸까지는 안 가더라도 전체 인구 중에 노인은 계속 늘어나는데 노인 수는 이 젊은 인구는 계속 줄어들면서 그걸 부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도 줄어들고 또 그것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또 떨어질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가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러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적어도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을 좀 높이는 정책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동안 이건 너무 좀 안이하게 너무 단편적인, 그것도 단기적인 정책만 너무 많이 써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저출산 대책을 나름대로 중앙정부가 이제 하겠다고 해서 만든 기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직이 있는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위원장은 대통령이 하고 부위원장은 뭐 민간이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할 때 뭐 과장급이고 총괄 그 사무를 보고 있었고 사무국이 있는데 거기에 뭐 최근에 가지고 뭐 국장했다 뭐 최근에 뭐 실장으로 바뀌었다고 뭐 하는데 그래봤자 거기 전체 직원이 40명도 안 돼요. 그것도 뭐 여러 유관부처에서 이제 파견 나와가지고 하고 전체 이제 행정 총괄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주로 해왔던 문제가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어떤 가족 문제, 여성의 출산 관련된 문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계속 출산율이 뭐 그게 뭐 1.5명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때가 아니냐는 거죠. 이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네 가지의 그 원인이 있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저출산 문제가 사실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 그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 못 하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독특한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왜 더 낮으냐. 그것만 얘기하면 첫 번째가 일자리가 굉장히 그런 불안정한 일자리. 젊은 사람이 가서 내가 안정적으로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결혼하고 아예 낳아야지 하는 직장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요, 공부 전혀 안 해도 요즘 얘기하는 대기업 서너 개 그냥 골라서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요,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취업 재수를 1년, 2년 하는 건 보통이고요. 그거 해도 처음에 인턴하고 임시직으로 하고 파타임하고 뭐 이러다가 그러다 겨우 일자리 잡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일자리를 겨우 잡았어도 그게 다 어디 있어요? 대도시, 그것도 서울,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데 막상 일로 또 와버리면 어때요? 집값이 자기가 평생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자기의 월급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렇게 해도 20년, 30년 걸려야지 집을 살까 말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도 불안하고 그리고 내 살 집도 내가 불안하니까 못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아주 특수하게 너무 치열한 경쟁 그것도 정말 그 좋은 의미의 경쟁이 아니라 학벌 쌓겠다 그것도 뭐 의사 만들겠다 아니면 판검사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뭐 어디 그 졸업장 따겠다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어렸을 때부터 막 정말 온갖 그 교육을 막 거의 막 애를 뺑뺑이 돌리면서 돈을 쓰는데 무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려 한 명당 3억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드는데 내가 어떻게 젊은 내가 지금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나도 힘들어서 내가 지금 여태까지 공부했는데 막상 나가도 뭐 일자리도 없고 내가 그리고 뭐 살 집도 없는데 더군다나 애를 내가 어떻게 키워? 겪고 키워도 내 똑같은 일을 반복시킬 것 같은데 내 자식한테 내가 어떻게 내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제가 다시 태어나서 지금 젊은 사람이라도 저도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나도 이제 여자가 이게 남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고등교육, 대학까지 다 졸업을 해. 우리나라 특히 대학 교육을 제일 많이 시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훨씬 더 높아요. 여성, 남성 그 대학 교육까지 받은 그 비율이. 그런데 막상 대학 졸업하고 보니까 여성은 상대적으로 일과 똑같이 나가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일과 가정, 일과 육아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뭐 애만 나면 결혼만 하면은 집에 붙잡혀 있어야 되니까 경력 단절이 되거나 아예 뭐 일자리를 구할 수 없거나 이렇게 되는데 내가 왜 여자라고 해서 내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초저출산 문제는 우리만의 아주 독특한 네 가지 문제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집값이 너무 높다, 우리만의 그 독특한 그 과열 교육, 그래서 사교육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비용이 너무 높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특히 여성에게 좀 불리한 일과 양육의 그 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 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네 가지를 해결하는 그러한 총괄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임 기구로 만들지 말고 그야말로 부총리급의 그러한 총괄 기구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 그 민주당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양쪽에서 그런 어떤 적어도 정부 부처 장관급이나 아니 부총리급으로 만들자고 했어요. 이름은 달라도 그걸 좀 만들면 좋겠다. 저는 기왕이면 이거를 인구 가족부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 가족부를 그냥 없앤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자꾸 또 이렇게 여성과 남성과 이렇게 나누지 말고 기왕이면 여성을 인구로 바꿔서 저출산 문제도 다루고 가족 문제도 다루고 고령 노인 문제도 다루는 그러한 총괄 부서를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여성과 남성의 갈등도 없고요. 젊은이와 노인 간의 갈등도 없고요. 그러면서 또 저출산 문제도 해결을 종합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이 영상 보시는 혹시 정치인이나 정책 담당자들 계시면 제 말씀 좀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제발 기왕이면 인구부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뭐 이상한 이름 만들지 마시고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확대해서 제대로 된 그러한 인구 부서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합계 출산율을 제발 이게 0.7명
그 수준에서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제가 볼 때 1명도 아니고 1.5명까지 적어도 일본이 1.3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가장 많이 진행된 나라라도 최근에 와가지고 지난해 1.26명 떨어지고 지지난해 1.28명 됐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하면 문제가 돼도 너무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정말 최소한 일본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끌어올리는 목표 좀 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총괄기구 좀 만들어서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말 폭망합니다. 정말. 제가 이 문제만 얘기하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자꾸 흥분하게 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저출산 대책, 저출생 대책을 정말 종합적이고 획기적으로 해서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걸 끌어올려야 된다. 목표를 정한다 그러면 사실 뭐 이런 분들 계세요. 특히 여성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야 뭐 무슨 여성이 뭐 아기 낳는 뭐 도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저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성들로 하여금 정말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인구 고령화는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추세예요. 저는 여기 아무리 출산율 높여도 2.1명까지 이렇게 적어도 이 2.1명이 돼야지만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야지만 인구 고령화도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건데 그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속도는 늦추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우리 개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은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우리가 잘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100세까지는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더 젊은 분은 120세까지도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은퇴하는 그 연령이 한 55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한 20세 중반까지 일하다가 한 30년, 아니 20세 중반까지 공부하다가 한 30년 일하고 나머지 50년을 그냥 뻥뻥 놀다가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뭔가 하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50년을 어떻게든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지금 이미 그 연령에 되시면 또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뭐 저의 그 이현우 교수 경제 포럼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인류가 드디어 지금 노인 사회로 바뀌는 것도 중요한 어떤 새로운 대변혁 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디지털 사회, 산업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요즘 얘기하는 AI, 로봇이 완전히 우리 인간의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까지 완전히 대체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쩌면 나이 드신 분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육체 노동 안 해도 되고 정신 노동 정신만 내가 제대로 차리고 내가 나름대로 창의적인 생각만 하면 뭔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요즘 그래서 뭐 유튜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SNS 이용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이용해서 디지털 여러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육체 노동 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은퇴하시는 지금 60년대생, 앞으로 70년대, 80년대 이런 분들은 이제는 정말 최고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웬만하면 대학까지 나오시고 정말 이제 디지털 교육까지 디지털 세상에 자꾸 이제 익숙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은퇴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어떤 나의 제2의 어떤 일거리, 제2의 창업을 하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그것은 제가 뭐 한 10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유튜브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제가 한 70대 중반까지만 하고 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즘에 이게 자꾸 이제 사실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 수명 말고 자녀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자꾸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AI도 발달하고 새로운 의약품 나오고 새로운 의료 기술 나오면서 자녀 수명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기대 수명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더 늦게까지도 할 수 있겠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두 분 다 지금 한 분은 79세, 또 한 분은 81세예요. 대통령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강력한 국가의 대통령도 하는데 제가 왜 80세까지 왜 유튜브를 못 하겠어요?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난 이제 그만하고 난 나가서 날마다 등산하거나 날마다 당구 치거나 날마다 내가 공원 가서 내가 시간 때워야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서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바뀌고 있잖아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래서 집값도 뜨고 막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이제는 굳이 내 출근해서 내가 일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내가 학교 가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내가 어디 뭐 쇼핑몰에 가가지고 내가 쇼핑할 필요가 있나요? 최소한 그럴 필요성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았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이브리드 그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정착이 잘 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2, 3일은 집에서 2, 3일은 출근해서 일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시스템이 바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쇼핑도 지금 온라인 쇼핑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집에서 뭐 쇼핑하면 뭐 쿠팡 이츠하면 막 그냥 오늘 주문하면 오늘 당장에 막 그냥 배달이 되잖아요. 뭐 교회로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하루면 다 와요. 공부도 뭐 온라인으로 유튜브도 이게 굉장히 평생 교육하는 좋은 시스템인데 이게 뭐 평생 그렇게 하는데 내 굳이 내 도시에 모여가지고 내 거기서 살아야 할 필요성이 점점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시가 예전 같은 도시, 현재 산업사회 도시처럼 되지 않을 거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좀 전에 하이브리드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도시가 된 거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다시 말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사회가 돼가지고 이제 도시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제는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도시가 이제 집중화되는 것이 아니라 외연이 자꾸 확장되는 도시와 농어촌이 하이브리드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냐. 저는 도시 사는 분들한테 전부 다 시골로 가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농어촌으로 이주해라. 아니에요. 저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교외 있잖아요. 교외. 도시 집중해서 도시 한가운데에서 높은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시다가 저는 교외에 적어도 한 30분 정도 예? 서울까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아니면 자가용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곳 들어와서 내가 일도 보고 아니면 병원도 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에 사시는 게 어떨까. 기왕이면 거기에 가서 단독주택 거기에다가 또 뭐 기왕이면 농사 드실 수 있는 뭐 땅도 한 200~300평 정도 갖고 계시면 어떨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삶의 질도 너무너무 높아요. 전 그렇게 사시면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괜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집값이 뭐 앞으로도 계속 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괜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거 막 그거 매일같이 뭐 하룻밤 자고 나니까 뭐 또 1,000이 올랐어 2,000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행복하다. 이걸 갖다가 몇 세까지 하실 거냐고요. 뭐 100세까지 그렇게 하시면 사실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외연을 좀 확장하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도넛 효과라는 그런 용어도 있어요. 도넛 이펙트. 그게 무슨 얘기예요? 코로나 터지면 사람들이 다 외곽으로 가가지고요. 그 중심에 뉴욕이나 LA나 샌프란시스코 중심에 있는 그런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커머셜 빌딩 가격 떨어지고 교외 단독주택 가격이 다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속 서울 중심에 있는 그 고층 아파트가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난 40년, 50년 반만년 역사상 그렇게 모여 사는 게 한 3, 40년밖에 4, 50년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완전히 그 최면이 걸려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앞으로 세상은 정말 이제 바뀌었다. 어떻게 바뀐다고요? 디지털 사회로 바뀌고 오래 사는 100세 인생이 펼쳐지는데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다. 그래서 교회로 가서 거기서 그 디지털 사회에 접목된 그러한 일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 농사 짓는 것도 정말 이게 평생의 일이에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요즘 막 봄이 돼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그 꽃망울 터트리는 것도 재밌고 요즘 막 모종 갖다 심고 뭐 상추 심고 이런 것도 너무 재밌고 뜯어먹는 것도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뭐 은퇴해가지고 돈 걱정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 아파트 팔기 뭐 하면 서울 아파트를 저는 전세를 주겠어요. 아니면 조그만 아파트를 옮기고 전세 주고 그 전세 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당장 집 사지 마세요. 전 집 사라고 안 해요. 괜히 그 동네 가지고 내가 적응할지도 모르니까. 거기 빈집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전세를 사세요. 아니면 월세를 사시면서 거기에 살아보고 또 거기 있는 땅도 좀 일부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보다가 괜찮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정주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너무 좋지 않으세요? 외국으로도 이민 가는데 요거 뭐 교회로 좀 간다고 해서 막 뭐 서울 떠나면 뭐 그냥 당장 죽는 줄 아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정말 전 한 번 정도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웅달책방 우리 가족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저는 뭐 단기보다는 좀 장기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또 경제학자들은 사실은 뭐
대부분 단기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를 보기도 해요. 근데 사실 또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세를 바라보고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올해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경제 성장률로 보면 지난해 1.4%였다가 올해 정부 예측은 뭐 한 2.1% 또는 2%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갖고 먹고 살잖아요. 근데 지난해에 비해서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서 우리가 전체 이제 수출에서 뭐 거의 뭐 한 3분의 1 가까이가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 수출이 지금 올해 이제 굉장히 거의 한 40% 이상 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주로 이런 반도체라든가 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뭐예요?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은 고용을 또 많이 하고 있지도 않아요. 거의 로봇을 이용하거나 이런 뭐 인공지능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그 소득이 GDP 경제 성장률을 높이긴 하지만 그게 소위 낙수 효과라고 해가지고 모든 경제 전반의 그 소위 모든 사람들이 경기 정말 좋네 이렇게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침체 이렇게 좀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다시 뭐 이것만 지나면 갑자기 뭐 경기가 막 좋아져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몰빵할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막 그 한쪽만 생각해서 막 미국 아니면 한국 해가지고 막 그쪽에 막 한쪽에 막 어떤 특수한 뭐 그런 어떤 기업의 주식에 막 몰빵하거나 아니면 막 숏을 막 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수십 년 아니면 뭐 길게는 100년까지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그걸 젊었을 때 뭐 이 시에 막 한번 막 도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그러한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한 투자, 기왕이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현명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또 동시에 그러면서 좀 기왕이면 좀 멀리 그리고 길게 이렇게 바라면서 교외 또 이렇게 나가 보면서 한번 나는 그러면 어디 살면 좋지 이런 것도 한번 아파트가 아닌 다른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